한 번에 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자, 2023년 국가직 구급시험 형법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형법 문제는 전반적으로 평이했습니다. 제 희망사항은 만점이 희망사항인데요. 일단 이제 그 박스 형태로 나온 문제가 약간은 난이도가 있는데 한 3문제 정도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가나다라 묻는 문제고,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라든지 이미 다루었던 쟁점에서 약간 좀 길게 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박스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쉬웠어요. 그리고 이론 묻는 문제 한 문제, 그리고 조문 묻는 문제 한 문제, 나머지는 전부 판례 위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 맞추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난이도 조금 있는 박스형 문제에서 한 두 개 정도, 이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고득점 하시는 분들 좀 많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그런 형태, 무난한 형태의 그런 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판례 위주로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원래 최신 판례 중요한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최신 판례보다는 기본적인 판례 위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 단순 암기 형태로 가서는 안 되고, 특히 이제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 판례가 나와 있으면요, 판례 이유까지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거 틀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고득점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박스형 아닌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좀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시간도 조금 많이 남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1번에서 바로 확실한 답이 보여버리면 2, 3, 4, 5 안 봐도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자,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1조 2항 하면 이제 우리가 동기설 폐지된 거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거의 출제가 되는데요. 자,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변경이 없는 경우는 이제 원칙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1조 1항입니다. 이거 제가 학원 모의고사에서 한번 냈었습니다. 1조 2항으로 해가지고 한번 틀리게 한번 낸 적이 있는데, 1조 1항이죠. 행시법주의 원칙으로 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형의 경중의 비교는 법정형 기준이죠. 그러니까 처단형, 선고형, 의안한 게 아니죠. 자, 법정형을 갖다가 이제 가중감경하는 형을 처단형 중에서 선고형을 정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맞고요. 자, 이건 딱 봐도 그냥 종전 법령이 처벌한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 조건, 이러면 다 틀리죠. 이거는 이제 동기설 폐지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아마 이거 틀린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원래 기출 문제다라고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행시 양벌 규정에는 법인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선임 감독상에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면책된다 이런 규정이 없이 무조건 처벌하다가 나중에는 면책 규정이 추가됐다는 거죠. 선임 감독상의 주의를 다한 경우는 이제 책임을 면하는 걸로 이렇게 면책 규정이 신설됐을 때는, 이때는 가볍게 바뀐 거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으니까 가볍게 바뀐 거기 때문에 이 신법을 정해줘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내용이고요. 1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자, 2번 문제, 1번 지문도 이것도 나왔던 거죠. 인터넷 블로그 같은데 남자 성기 모양의 사진을 올리면서 말이죠, 거기 학문적, 예술적 다른 표현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게 되면 이게 엄난 표현으로 본다 하더라도, 자, 구속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결합 표현물의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판례죠. 그러니까 이것도 쉬운 판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문헌송신 금지를 명한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자,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 문자 메시지 송신을, 자,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했다면, 자, 형법, 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틀린 지문이거든요. 자, 이게 왜 틀렸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가정폭력범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남편하고 이제 처 사이에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면 남편이 주먹을 휘두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접근금지명령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남녀 간의 문제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우리 사귀자고 했다가 말이요, 사이가 좋아졌다가 또 남자 설득에 못 이겨가지고 맨 처음에 헤어지자 그랬다가 또 다시 사귀자 그랬다가 또 헤어지자 그랬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 간의 문제다 보니까 이 접근 금지 명령이라든지 문자 보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어떤 명령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일단은 허락을 받았다는 거죠. 허락을 받고 문자 메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 일단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사정을 봐야 되는 거죠. 그 후에 사정을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내가 문자 보내도 되느냐 할 때 보내라고 했다가 그럼 보내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내는 그 시점에서 상대방이 거절 의사가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은 이 위협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자, 일단 문자 메시지 보낼 때 상대방이 허락을 했다 하더라도, 양해 내지 승낙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법원에서 금지 명령을 내렸잖아요.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요 구성요건 행성이 인정이 된다. 구성요건 행성이 인정이 되고, 다음에 이제 위협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 사정을 놓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 사정을 놓고 판단해야 되는데, 요 지문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승낙하면 무조건 다 위협성 조각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남녀 간의 관계에서 내가 너한테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가도 되냐 하니까 여성이 말이죠. 뭐 오라고 허락을 했다가도 또 나중에는 오지 마라라고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오지 마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딱 너 한번 오라고 했지, 승낙했으니까 나 무조건 쳐들어갈 거야, 이렇게 허용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 지문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승낙을 했다 하더라도 다 위협성 조각되는 건 아니고, 구체 사정을 놓고 봤을 때 위협성이 조각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다 조각된다 하니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2번 지문 틀린 거고, 3번에 보시면, 자, 이건 쉬운 판례죠. 자, 취재 응해질 것을 요구하는 거, 이 기자의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협성이 조각되는 겁니다. 협박죄 문제였던 거죠. 취재 응해달라고 요구하고, 만약에 내 그 요구에 응해주지 않으면은 뭐 세금 포탈한 사실, 이미 그 취재된 내용을 그대로 뭐 보도하겠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협박죄 위협성이 조각된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찜질방 내에서 뭐 부항침을 놓고, 자, 이거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시술로 위협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무면허 의료행위 같은 경우도 이것도 위협성이 조각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 사정을 놓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 3, 4가 다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2번이 조금 이제 최신 판례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워낙 쉽기 때문에 2번으로 다 답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질문 틀린 것은요, 그냥 위협성이 조각된다라고 단정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조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구체 사정을 놓고 판단하는데, 판례는 위협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 사정을 둘 사이에 뭐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봤을 때 위협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는 그런 판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2번 질문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요된 행위. 자, 강요된 자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할 바 없는 협박에, 자, 협박에서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책임조각 사유로 되어 있죠. 근데 자, 이때 행사 방법이 없는 위의 상태를 자초하였거나 얘기하였다면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자, 이거 맞는 질문입니다. 고기잡이를 하다가 말이죠, 북한으로 넘어가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말이죠, 풍랑을 만나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말이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막 거기서 김일성 찬양하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책임 조각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고기잡이를 하다가 뭐 여차하면 그냥 북한으로 가겠다. 뭐 북한으로 가도 할 수 없지. 뭐 자기가 그걸 자초했다는 거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북한에서 뭐 강요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초하거나 예견한 경우는 강요된 행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실체에 대한 위해를 방합하는 없는 협박에 상당한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강요된 행위가 되려면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여기 해당 안 되면 강요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거는 뭐 산은 수완이고 물은 물이요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죠. 그저 주는 지문입니다. 강요된 행위 요건에 안 되면 당연히 강요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군대에서 상관이 어떤 지시를 한 경우에 이게 뭐 반드시 어떤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방어할 방법 없는 협박,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강요된 행위로 책임이 조각될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강요된 행위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하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 내가 윤리적으로 도저히 내가 이걸 내가 못하겠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요된 행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다 맞는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의 성장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만 딱 읽어도 알아야 되죠. 이건 자주 나오던 거잖아요. 칼기 폭파범 김현희 사건입니다. 그래서 북한 공작원으로 어렸을 때부터 계속 훈련을 받아와가지고 북한에서 지시가 내려온 대로 그대로 행위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게 강요된 행위 됩니까? 안 된다 그러죠, 판례가. 자, 이 사실상 성장 교육 과정을 통해서 사회상 강제되는 경우에는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게 틀린 거고요.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이거 뭐 그저 주는 지문에 가깝습니다. 자, 이것도 틀릴 수가 없죠. 각삼, 누법, 경작. 이거 두 문자가 그냥 외우는 거 아닙니까? 각삼, 누법, 경작. 틀렸죠. 그래서 장량감경을 이제 정상 참작 감경으로 바꿨죠. 이건 개정법률에서 표현만 바꾼 겁니다. 장량감경을 정상 참작 감경으로 바꾼 거니까. 이건 딱 1번 틀렸으니까 이거 안 봐도 되죠, 사실은. 근데 쉬운 겁니다. 미결국어 밀수 전부 다 산입하는 거죠. 이거 뭐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형을 병과할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선고유예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 일부분에 대해서 선고유예 못해요. 근데 병과할 때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뭐 6개월은 선고유예 해주고 뭐 6개월은 실형 선고하고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는 안 되고 병과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건데 뭐 그 징역형하고 벌금형 병과됐다 말이죠. 이런 경우에 병과된 경우에 자 병과할 경우에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선고유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일부에 대해서만 선고유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병과할 경우라는 거죠. 이것도 조문입니다. 조문. 자, 형의 선고를 위하는 경우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경우에 보호관찰 할 수 있죠. 자, 여기 이제 사회봉사명령, 수학명령 하면 안 되죠. 사회봉사명령, 수학명령 이거는 집행유예에 붙는 거고요. 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 결과적 형을 비교를 하죠.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하고요. 결과적 가중범하고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형을 비교해서 고의범의 형이 더 높은 경우는 이때는 상사학계합범이죠. 상사학계합범 관계.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근데 이 지문은 이제 같은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요. 이거는 특별관계이기 때문에 이 고의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고의범행이 더 높을 때만 상사학계합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주군정을 방화사죄와 강도살인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강도살인죄와 현주군정 방화사죄는 상사학계합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 가중보다 고의범행이 더 높은 경우에 상사학계합 관계된다. 이거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어하는 집단행위 과정에서 일부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에 다른 집단의 그 결과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었다. 예견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죄. 자,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전범이죠, 그죠? 결과적 가중범. 자, 결과적 가중범은 요 기본 범죄를 함께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치사상, 요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공동전범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니까 틀렸네요, 그죠? 이거는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공동 가능합니다. 근데 보세요. 2번 지문하고 3번 지문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3번 지문에서 2번 지문 알려줍니다, 지금. 자,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를 같이 발생시킬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 기본 범죄를 공동할 의사가 있고, 중한 결과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결과적 공동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니까 이게 2번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 지문하고 3번 지문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자, 조문 형식상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자, 결과적 미수는 인정 안 되죠. 그러니까 미수범 처벌 규정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 미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요 지문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강도상해죄가 있고요.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게 이제 형법 조문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범죄에 대해서 조문상으로 봤을 때 미수범 처벌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미수범 처벌한다 돼 있다. 그런데 제가 결과적 미수는 인정 안 된다 그랬죠.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게 결과적 가중범이잖아요. 이거는 강도가 미수에 그쳤을 때 미수범 처벌할 수 있냐? 안 돼요. 이게 지금 미수범 규정은 이 범죄에 대한 미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미수가 아니라 강도 상해죄에 대해서, 자, 강도가 상해를 했는데 상해가 미수에 그쳤을 때 요 미수범을 처벌하는, 요 상해가 미수에 그쳤을 때 미수범 처벌하는 거 이렇게 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결합범이 상해 미수에 그쳤을 때 이때 미수범 처벌하는 거고,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는 미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결과적 미수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폭력 특별법에 이제 예를 들어 특수 강간 뭐 치상 이런 게 있다고 쳐요. 특수 강간 치상, 특수 강간 뭐 상해 있다고 치면은, 상해 있다 치면은, 자, 있어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미수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미수범 규정이 있다. 미수범 처벌한다고 할 때는 이게 결과적 가중범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미수는 인정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고, 자, 특수 강간 상해에 대해서 상해가 미수에 그쳤을 때, 여기에 상해가 미수에 그쳤을 때, 그때 이제 이 미수범 적용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왜 조문상 이렇게 처벌하는 것처럼 돼 있냐? 이거 입법의 오류로 보는 거죠. 입법의 오류로. 그러니까, 요 결합범에 대해서만 미수범이 되는 거지, 결과적까지 미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자,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착오 사례가 아닌 것은, 자, 이거는 칼 휘두르다가 옆에 있는 사람 찌르는 거예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타격의 착오, 방부의 착오가 되겠죠. 방부의 착오. 법정적법합설에 의하면 발생한 결과에 대해 고의가 인정이 됩니다. 자, 이거는 상해 의사로 구타했는데 쓰러지는 걸 이제 죽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자살로 위장하려고 높은 데 떨어뜨려서 사망했다. 이건 뭡니까? 상해치사죄, 개괄적 과실사례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 착오 문제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인과관계 착오 문제. 그래서 이거 맞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문제라는 거죠. 근데 3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중국의 말이죠. 이 중국의 불법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갖고 말이죠. 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금이 성립하는 경우에 옛날 판례에 의하면은 이게 한때 말이야, 한때 링크를 근거 가지고는 방조금이 안 된다는 판례가 있었어요. 그 판례를 믿고서는 나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를 믿고 나의 이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착각한 경우, 이건 뭡니까? 자기 행위가 위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협성의 착오 문제죠. 위협성의 착오. 위협성의 착오는 형법 제16조가 문제되는 거고요. 이때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에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판례가 범죄가 안 된다는 점이 그런 판시사항을 믿었다 하더라도 이 가지고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건 제가 정당한 이유 묻는 문제로 모의고사에 많이 냈었던 문제죠. 그래서 이거 법률의 착오 문제라는 거죠. 이건 사실 착오 문제 아니고. 갑이 살해 의도로 피해자 A를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A 등에 업힌 피해자, 이게 형수 조카 사건이죠. 형수를 공격했는데 조카가 맞아갖고 사망한 경우에 이것도 구세권 착오죠. 구세권 사실 착오 중에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방법의 착오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이나 4번이나 이 같은 사례죠. 빗나가는 경우입니다. 자, 미필적 고의. 자, 미필적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자, 결과 발생할지도 몰라. 이거 뭡니까?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이거 뭐예요? 용인할 의사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뭐라고 합니까?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 그 다음에 결과 발생할지도 몰라. 자, 이거는 결과 발생 가능성 인식한 거고, 그러나 괜찮을 거야.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내적으로 거부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실로 봐야 돼요. 그런데 과실로 볼 때 인식 있는 과실이죠. 인식 없는 과실이라는 게 틀린 거죠. 인식 없는 과실은 이런 거예요. 전혀 내가 뭐 담뱃불을 예를 들어 담배를 피고 나서 어디 산에서 막 담뱃불을 그냥 던져버린 거죠. 나 집에 와서 보니까 뉴스에 말이죠. 산에 불 났다고 막 뉴스가 나오는 거죠. 누가 또 산에 불 냈네. 자기가 실수한 건 모르고 말이야. 전혀 생각지도 못해. 나중에 CCTV 보니까 내 담뱃불이 문제가 됐네. 이런 경우 말이야. 그런 경우가 인식 없는 과실이에요. 인식 없는 과실. 지가 잘못한 거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뒤통수 자기가 막 놀래갖고 내가 저런 실수를 하다니 이런 게 인식 없는 과실이고, 인식 있는 과실 할 때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경찰관이 30cm 전방에 서서 교통차단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차를 몰고 가는데 말이야. 앞에 경찰관 딱 막고서는 이쪽으로 못 가십니다. 저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운전자가 그러면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차로 후진을 해가지고 빼가지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막 신경질적으로 확 그냥 틀어갖고서는 사람 들이받아버린 거죠. 이럴 때 미필적 고의 인정된다고 봅니다. 판례가. 이거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에서 그렇게 막 사람 앞에 있는데 그냥 들이받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결과 발생을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자, 이거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죠. 이것도 뭐 모의고사 많이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거인멸의 어떤 미필적 고의가 있느냐의 문제죠. 근데 이게 뭐 증거인멸 되더라도 나 청소해야 되겠다 막 하고 그렇게 씻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필적 고의 부정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결과를 용인할 그런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이죠. 물론 이제 유족들은 항의를 했는데요. 국제 스포츠 대회도 있었고, 그리고 대회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빨리 청소는 해야 되겠고 하니까, 증거는 이미 다 확실한 거고 증거인멸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청소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 준 겁니다. 자, 요 리얼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여기에 사실은 법원 행정고시에 이게 한번 출제됐던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미필적 고의 판단할 때,
자, 일반인이라면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인 평가, 이렇게. 일반인 평가. 그리고, 자, 객관적 제3자 입장이 아니라 행위자 입장입니다. 행위자 입장에서 그 의사를 추단해야 된다. 심리 상태를 추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판단은 일반인이 판단하는 거고, 그 심리 상태는 뭐예요? 행위자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기출 지문에, 물론 이제 법원 행시에 나왔던 거라 가지고 조금 난이도는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이런 묻는 문제인데요. 자, 엽성 조각을 위해서 주관적 정당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에 있어서, 자, 21조 1항에서 방해하기 위하여 하는 정당 방위의 주관적 정당 요소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맞죠? 자, 주관적 정당 요소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정당 방위에서는 방위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판례는 엽성 조각을 위해서 방위 의사나 피난 의사 같은 주관적 정당 요소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주관적 정당 요소 필요 없다고 보는 견해는 옛날 전통적인 고전학파 범죄 체계, 오로지 불법을 객관적인만 놓고 판단하는 그런 고전학파 범죄 체계에서는 그렇고요. 지금 현재는 주관적 정당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 판례입니다. 자, 엽성 조각을 위해서 주관적 정도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게 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견해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전통이라고 해서 옛날 고전학파 범죄 체계를 말합니다. 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보면은, 자, 구성요건 있죠. 구성요건이 있고, 자, 위협성이 있을 때, 이제 책임, 여기 이제 범죄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주체, 객체, 행위, 결과 발생, 인과관계, 그 다음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고의, 목적, 불법행동 의사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엽성 조각 사유도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있어야 되고 주관적 정당 요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객관적 요소, 이거 주관적 요소, 객관적 요소, 주관적 요소. 구성요건 해당성은 불법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거고, 엽성은 이걸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 주관적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되면 이제 엽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자, 조각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죄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상쇄되면은 무죄가 되는 거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주관적 정당 요소가 필요 없다는 옛날 견해는요, 이 주관적인 거를 전부 다 이 책임 단계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불법의 세계에서는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그러면 주관적 정당 요소가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인만 놓고 딱 판단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잖아요. 바로 엽성 조각돼 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견해, 고전학파 범죄 체계에서 이런 식으로 봤던 겁니다. 자, 필요 없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자,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존재하는 객관적 정당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범죄 고의만으로 행위를 한 경우에 고의의 기준은 성립한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없다 하더라도 이것만 갖고 판단한다니까요. 이 고의 이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주관적인 거는 불법의 세계에서 아예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놓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되는 무죄. 바로 조각돼 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고려하지 않고 이것만 갖고 바로 상실시키고 무죄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자, 엽성 판단에, 자, 행위 반가치, 결과 반가치 모두 요구되는데 현재 통설이죠. 이거는 이원적 인적 불법론 입장에서는 주관적 정당 요소가 결여된 경우 행위 반가치가 부정된다. 자, 지금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에서 주관적 정당 요소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없다. 여기 없으면은, 자, 객관적인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제로 돼가지고 상쇄돼가지고 없어지죠. 이거 남잖아요. 이게 뭡니까? 행위 반가치. 행위 반가치가 남고 결과 반가치가 상쇄되고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 행위 반가치가 부정되면 아니고 결과 반가치가 부정되는 거죠. 결과 반가치가 이 객관적인 게 상쇄돼가지고 없어지는 거고, 주관적 정당 요소 없기 때문에 여기 행위 반가치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심신장애인지 여부는 전문가 감정 판단하고요. 자,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죠. 그러니까 전문 감정인의 어떤 판단이 구속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공판정의 피고인의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이 법관이 봤을 때 제가 좀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보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번에 다 틀린 거고요. 자, 2번에, 자,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학적 요소, 그러니까 심신장애도 있어야 되고요.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좀 없거나 아니면 미약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2번 지문이 맞는 게 됩니다. 소화기호증, 충동조절 장애 이런 식이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원칙과 예외로 나눠야 되죠. 원칙적 심장애가 아니고
그 정도가 매우 심할 때 그때 심장을 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 증상이 자, 심각하게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더라도 심장 인정할 여지 없다? 아니죠. 심하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자,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데도 자유로 심장이를 야기한 경우, 이건 뭡니까? 과실범에 있어서 운행에서 자유로운 행위죠. 운행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고의범도 가능하고 과실범도 가능합니다. 지금 안 된다 하니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운행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과실범도 가능하다. 자, 합동강도. 자, 합동범 할 때는 절도, 강도, 도주죄에 이제 합동범이 있고, 뭐 성폭력법 같은 경우도 합동범이 있죠. 근데 합동범은 자, 공동강호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자, 합동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인 행위에 대해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공동범이 가능하다는 거 아까도 나왔었잖아요. 아까 앞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뭐 공동범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강도치사죄 공동범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 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일이 있고, 자,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 게 착수하기 전을 체크하셔야 돼요. 착수하기 전에 자기가 빠져나가 버리면, 도망가 버리면 합동범 안 된다는 판례거든요. 합동 안 된다. 그러니까 착수한 후면 안 돼요. 착수한 후면 이건 틀린 질문이 됩니다. 착수하기 전에 만약에 달아났을 때는 합동범 안 되는 거고요. 만약 착수한 이후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중지미수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 도망간다고 해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수하기 전에 이게 달아난 부분에 대해서 합동범이 안 된다는 판례예요. 이거 맞는 질문이고. 자, 합동절도에서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 구별 기준은 뭐 일반 원칙에 따라야 된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현장에 나가지 않은 사람도 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공동정범 표지를 가지고 있으면 합동범에 대한 공동정범 가능하고, 또 현장에 또 나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행위 지배를 하고 있지 않아. 행위 지배를 하고 있지 않고 그냥 교사방조 정도의 행위만 한다. 그러면 또 공범으로 혹은 뭐 종범으로 이렇게 처벌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행위 지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범, 공범 구별하는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야기고요.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는 자,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공범자 상호간에 뭐 순차적으로 암묵적으로 이런 경우도 되는데, 자, 적어도 자, 모의가 사전에 있어야 된다. 이게 틀렸죠. 모의는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승계적 공동정범 개념도 있잖아요. 범죄 도중에도 얼마든지 공동성이 가능합니다. 자, 절도를 막 하고 있는데 말이죠. 누군가 또 들어온 거예요. 야, 너 누구냐 하니까 이 절도범인 거야. 너도 절도하러 왔냐? 나도 지금 절도하고 있는데 우리 그냥 같이 절도할까? 행위하면서 범죄 도중에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 가담해가지고 같이 절도할 수 있죠. 그럼 합동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사전에 모의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내용을 알고 보면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이거 초등학생도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범죄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합동범으로 범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외부인, 자, 주거침입죄 문제는 뭐 이것도 원래 예상 문제였죠. 그래서 동기설과 더불어서 이것도 좀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거침입죄는 뭐 2023년도 각종 시험에서 다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부재 중인데 남편 부재 중에 처가 간통을 하려고 뭐 사람 불러들인 경우요. 자, 주거침입죄 안 된다고 하죠. 주거침입죄 성립한다니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객관적인 행위 태양을 놓고 사회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갔느냐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허락받고 들어갔다면 부재 중인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관리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서 건조물의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추인적 의사를 고려한다 하더라도요. 지금 이 들어가는 행위 태양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주거침입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틀린 겁니다. 동기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 이런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다. 성립한다고 보호버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주거침입죄가 사회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으로 하는데 이런 걸 주거침입죄 인정해버리면은 결국은 사람의 의사를 보호하는 그런 범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사회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가느냐 그걸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추인적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일반인이 출입이 허용되는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 이거 주입죄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주입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변경된 판례에 맞춰서
맞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둘째 시행의 착수 시기는 자, 구수요건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꼭 들어가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착수 시기는. 그러니까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 당길 때 바로 착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려고 시도할 때 바로 착수가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 개시하면 바로 주거지휘 착수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안 들어가더라도 손잡이를 잡아 당기는 정도 가지고 착수 인정이 되고, 창문 바깥에서 쳐다보는 건 안 되죠. 창문 바깥에서 쳐다보는 건 안 되고, 문을 열려고 시도할 때 바로 착수가 인정이 됩니다. 기수 시기는 언제입니까? 기수 시기는 사회상 주거의 평온을 해야 했을 때 기수가 되고, 사회상 주거의 평온을 해야 하지 않으면 미수가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친족 상도래요. 자, 장물범과 피해자 간의 동거 친족 신모 관계 있을 때는 형을 면제하고요. 장물과 본범 사이의 동거 친족 관계 있을 때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돼 있는데, 자, 갑이 A의 시계를 절도를 했다. 그럼 여기 작물이죠. 작물을 을한테 보관시키면 이 사람이 작물 보관죄가 되죠. 그래서 작물범이 됩니다. 작물범. 이 장물하고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 있을 때는 일반 친족 상도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직배 동동배일 때는 형 면제, 그 외 친족일 때는 친고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친족관계 있을 때는 이때 직배 동동배 관계 있으면 감면서가 되죠.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자,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예금 통장을 절차해요. 손자 할아버지 계좌 이체 사건입니다. 자기 예금 잔고로 계좌 이체한 경우에 친족 상도를 정할 수가 없다. 이 컴퓨터 상황 사기죄 피해자 누구냐의 문제죠. 이거 맞는 질문입니다. 자, 손자가 할아버지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계좌 이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할아버지 통장에 있던 예금 채권이 자기 통장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요때 컴퓨터 상사기죄가 되죠. 컴퓨터 상사기죄. 요 컴퓨터 상사기죄 피해자가 누구냐? 할아버지가 피해자가 아니라 할아버지 거래 금융기관이 피해자라는 거죠. 금융기관이 피해자다. 그래서 금융기관과 손자 사이에 친족관계 없기 때문에 친족상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상사기죄로 처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알고 가죠. 자, 여기서 돈을 갖다가 찾을 때, 손자 돈 찾는단 말이죠. 자기연금카드 돈을 찾을 때 이게 절도죄나 사기죄, 구속요건에 해당이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자기가 예금주로서 은행에 대해서 예금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절도나 사기죄,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돈을 찾는 것이 작물이 됩니까? 작물이 안 되죠. 그쵸? 작물이 되려면, 이게 20번 문제입니다, 이게. 자, 작물이 되려면 재물을 객체로 하는, 재산 범죄에 구성요건에 해당이 돼야 돼요. 구성요건. 재물을 객체하는 재산범죄 구속권에 해당이 돼야 여기서부터 작물성 도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 상사기죄는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 상사기죄는 전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거죠. 전상 이익을. 그러니까 할아버지 예금 채권이잖아요. 예금 채권을 자기 예금 채권을 바꾸는 거잖아요. 전상 이익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상사기죄는 전상 이익을 객체로 하기 때문에 여기부터 작물성 도출할 수 없고, 돈 찾는 것이 절도나 사기죄 구속권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작물성 도출 안 되고, 그러니까 작물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작물범도 뭐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자, 친족상도의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인지의 소급표가 인정이 되죠. 이거 친족상도를 적용됩니다. 이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태어날 때부터 그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해 줍니다. 자, 이거 4번 질문 그저 주는 거죠. 이거 사돈지간이죠. 사돈지간. 자, 혈족의 배우자 혈족, 직계 혈족의 배우자 혈족하면 남이죠. 사돈지간은 남남이다. 친족상도를 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된다니까 틀린 거고요. 이것도 거의 뭐 그저 주는 급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 교통방해죄는 자,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그래서 그 교통방해 결과의 위험성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교통방해되는 그 결과 발생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쉬운 지문이죠. 결과 발생하는 건 아니고 위험범이다. 그래서 뭐 밤중에 차량이 별로 안 지나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도로 대부분 점거한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1번 교통방해죄 성립합니다. 자,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으나 신고된 범위를 현재 일탈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도로교통의 방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시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모일 거 아닙니까? 구경꾼들도 좀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교통이 좀 막히겠죠. 어느 정도는 수인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맞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고된 범위를 현재 일탈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교통방해죄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자, 일반 교통방해죄는 즉시범 아니죠. 요거는 계속범입니다. 교통소통이 저해된 상황에서 아까 공동점은 어때요? 공동점은 범죄행위 도중에 다른 공동점 또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미 시위 군중들이 말이죠, 도로를 점거해가지고 교통소통이 저해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 또 가담해가지고 얼마든지 공동점범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모 공동점범 성립 요건을 갖추는 그런 뭐 기능적 행위 지배 주도적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이때는 공동점범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죠. 공동범이 될 수 없다는 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중에도 자. 범죄 도중에 공동범 가능하다는 앞에서 나왔었잖아요. 또 이것도 또 같은 문제가 되는 결국은 한 사람이 범죄 계속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 또 가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 교통을 방해한 경우 이거 성수대교 붕괴 사건 말하는 거죠. 예, 과실범, 업무상 과실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 과실 자동차 추락죄 이 상상기 합범이 됩니다. 이게 그 성수대교 붕괴돼 가지고 차량이 이제 그 바다에 빠지고 뭐 이런 문제. 자, 요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자, 피교사자의 범행이 당초 교사행위와 무관한 새로운 범죄 실행의 기회. 자, 무관하다고 돼 있잖아. 무관하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를 교사했는데 상대방이 전 엉뚱한 범죄 범해버렸다 이런 이야기죠. 절도하라 했더니 절도를 안 하고 강간을 해버렸다? 그럼 절도죄 교사 될 수가 없죠. 자, 만약에 강도를 하라 그랬다면 강도를 하라 그랬는데 강간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강간죄에 대한 교사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31조 2항에 따라서 강도하라고 교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강도죄 착수 안 나갔을 경우에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강도 예비 업무에 준해서 처벌할 수는 있겠죠.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교사는 예비 업무에 준하는 죄책을 부담하면 변론을 하고 교사는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강도하라고 했더니 강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강간죄에 대한 교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만 강도 예비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31조 2항 때문에. 자,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는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했는데 나중에 결국 그 교사행위에서 범죄를 기리하게 됐다면 교사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건 원래는 이제 이 판례가 나오는 거는 이제 원래 낙태죄와 관련해서 나왔던 판례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자기 여자친구 이제 임신했을 때 너 낙태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여성이 맨 처음에 거절하거든요. 처음에 거절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 말이죠. 뭐 네가 아이를 낳으면 난 너랑 결혼 못한다. 뭐 아이는 네가 키워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계속 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행위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낙태를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낙태죄는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 나왔지만 그 내용 자체는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만 요 지문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거절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내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니까 결국은 그 교사 행위에 의해서 범죄에 기리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죠.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점에서 자,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행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죠. 다만 인과관계는 좀 넓게 보는 것이지 필요 없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자, 방조범의 인과관계 필요하죠. 자, 정범의 어떤 범행에 뭔가 영향을 주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칼을 주면서 살인하라라고 칼을 줬는데 말이요. 칼은 사용하지 않고 뭐 총을 어디 다른 데서 구입해가지고 총으로 살인해버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신적 방조로 보니까 내가 뭔가 칼을 구입해줌으로써 상대방의 피교사자가 말이죠. 범죄 기류를 더 강화시켰다든지 이럴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방조범 성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굉장히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보는 거지 인과관계에 필요 없다 하면 틀립니다. 필요한 거 다만 이제 넓게 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정범의 실행 착수 이전에 장래 실행을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방조한 경우에 방조는 가능하죠. 정범 실행 착수했을 때. 정범 실행 착수하면 방조는 가능하고요. 정범 착수 안 하면 그땐 방조는 안 되죠. 자, 착수하지 않으면은 예비죄에 대한 방조는 안 됩니다. 근데 착수했을 때는 예비 단계에 방조한 사람도 방조범이 되죠. 자, 물건의 소유자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 방해 범행. 자, 권리행사 방해죄는 소유자가 주체가 됩니다. 타인이 점유하거나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권리행사 방해죄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 물건이라 해야 돼요. 그 소유자가 주체가 되고 소유자 아닌 사람이 만약 가담할 때는 그 공동점범이나 교사방조로 가담하게 되면 3.3조 본문에 따라서 비신문제, 신문제 범죄 가담하면 이때 뭐 공범 성립할 수는 있죠. 없다는 게 틀린 겁니다. 자, 소유자의 범행에 비소유자가 가담했을 때는 공범 성립은 가능합니다. 자, 업무자라는 심무관계 없는 자가 심무관계 있는 자 공모했을 때
자, 비신문자, 신문자에 가담하면요. 3.3조 본문에 따라서 같이 업무상 배임죄 성립해버리죠. 다만 업무자는 가감적 신문이다 보니까 3.3조 단서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신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대로 따로따로 처벌해야 되죠. 그래서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단순 배임죄 처단해야 됩니다. 3.3조 본문과 단서가 다 적용되는 결과가 되죠. 자,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무면의료, 이게 무면의료법 위반이 되죠. 여기에 의사가 가담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공범 성립 가능합니다.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다면 공동전범이 되는 겁니다. 교사라면 교사하면 되는 거고요. 방조라면 방조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신분이라면 남녀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이 신분의 개념입니다. 사람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상태, 사람의 지위, 상태, 성질, 이런 걸 이제 신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맞는 지문이에요. 자, 공범자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지만, 적어도 공범자가 소추되어야만 아니죠. 공범자가 소추되느냐 안 따집니다. 이거 1번 답이면 뭐 다 볼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보자고요. 자,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압수가 적법하냐? 이거는 몰수 요건이 아니죠. 자, 몰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몰수 요건이 공소 제기된 공소 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맞죠? 공소 제기되지 않은 범죄 사실을 법원에 재판할 수 있습니까? 검사가 공소 제기하지도 않은 범죄를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해요? 안 되죠.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검사가 제기한 그 범죄 사실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이걸 몰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관해서 그러니까 공소 제기하지도 않는 범죄에 대해서 몰수 추징 못합니다. 자, 몰수 불능한 때에 추징해야 될 가액은, 자, 물건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 상당액을 이걸 추징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이 재판 선고 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죠. 몰수 불능 시 아니고 재판 선고 시 가액으로 합니다. 자, 송사기. 자, 피고인의 허위 채권을 피보 증거로 삼아 가압류 안 되죠. 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만 가지고는 송사기 착수가 인정 안 됩니다. 자, 지급명령 신청하면 착수 인정이 되죠. 확정되면 이제 기수가 되는 거고요. 이 신청하면 확정이 안 됩니다. 확정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미수죠, 뭐. 미수. 그러니까 신의 착수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틀렸죠. 지급명령 신청하면 바로 착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신의 착수 인정되고 승소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미수가 되는 거예요. 자, 피고인의 허위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 사수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기한 미돌의 채권에 대해 단지 적시 지급을 구하는 지, 이거 가지고 송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변제기가 예를 들어서 뭐 12월 30일인데 12월 15일 날 그냥 돈 내놔라고 소를 제기하는 거죠. 단지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도만 갖고 송사기를 쉽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송사기를 너무 쉽게 인정하면은 민사재판제도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 사술이 없으면은요, 소송사기 안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 사술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 그 이후에 소유권 이은 등기 말소송 제기하면 이거 소송사기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착수가 인정이 됩니다. 이게 갑 앞으로 보존 등기 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이게 이전 등기, 병, 정, 뭐 이런 식으로 이전 등기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거에 소유자 등기된 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말소 이렇게 이거 말소 하면 제가 소유자가 되잖아요. 자, 이럴 때 소송사기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 무라는 사람이 과거의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없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소유권 인등기 말소송 제기하면 이건 소송사기 안 돼요. 이거는 자, 이 정이 말소 안 된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권리자 되는 거 아니고 병이 소유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없는 자가 이전등기 말소송 제기한 경우는 소송사기 안 되고요. 과거에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이전등기 말소송 제기하면 이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자가 돼 있죠. 없는 자 하면 틀려요. 있는 자가 됩니다. 있는 자. 자, 공문서 부정행사죄. 자, 공문서 부정행사죄 할 때는 자, 공문서 부정행사 이렇게 되면은요. 자, 공문서의 개념이 두 개죠. 자, 진정한 공문서일 것. 그 다음에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한정될 것. 이 두 가지 요건이죠. 자, 부정행사의 개념도 두 가지입니다. 사용 권한자가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 권한 없는 자가 용도대로 사용할 것이죠. 사용 권한 없는 자가 원래 용도 외로 사용하게 되면 이게 부정행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 판단하는 겁니다. 자, 1번 질문에 주민등록부 등본 있죠. 주민등록부 등본은 사용 권한자 용도 한정된 게 아니에요. 주민등록증이 용도 한정된 거고 주민등록 등본은 공문서 부정행사의 객체 자체가 안 됩니다. 자, 자동차 등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미지 파일을, 그러니까 사진을 보내준 거죠. 이때 공문서 부정행사 안 됩니다.
자, 원래 운전면허증은 원래 운전면허증 자체를 보여준다 되고 사진을 보여준 경우는 원래 용법에 따른 행사가 아니라고 봐요. 자,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속이기 위해서 운전면허증 제시한 경우에 사용권은 없는 자가 운전면허증도 본래 신분 확인용 기능이 있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서에서 성립합니다. 이거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주민등록증상에 이동전화 가입 신청을 했다. 이동전화 가입 신청은 주민등록증의 본래 용법이 아닌 거죠.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서번이제 안 됩니다. 사용을 공무서번이제 성립한다는 게 틀렸죠. 이것도 뭐 많이 취했던 기출문제 많이 다뤘던 겁니다. 자, 범범 예인자인 피고인이 범범이 절차한 차량이라는 점을 알면서 범범이 절도를 한 차량이니까 이 차량이 뭐가 돼요? 작물이 되죠. 작물 운전해주면 장소 지진에 관여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거 작물 운반죄가 돼요. 작물 운반죄. 고의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작물 운반죄가 돼요. 작물인지 알고 운전해줬다면 작물 운반죄가 되는 겁니다. 채권담보의 장래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에 대물변제 예약. 대물변제 예약에서 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담보 가치를 유지해야 될 이런 의무, 타인을 위한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배임죄 인정하다가 배임죄 부정하는 걸로 이거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자, 피고인이 중간 생략 등기형 명신탁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 명의를 신탁하여 온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서 점포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 권리행사 방해죄의 자기 물건에 된다. 자, 권리행사 주체는 뭐라 그랬습니까? 권리행사 방해 주체는 소유자라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타인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명의신탁이 유효할 때 명의수탁자예요. 명의수탁자. 명의수탁자가 권리행사 방해 주체가 됩니다. 지금 이 신탁자잖아요. 신탁자는 자기 소유권을 주장 못합니다. 외부관계에서.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물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의수탁자, 등기를 했다 그러면 등기 명인이 유효한 명의신탁일 때 등기 명인이 권리행사 방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격리 직원이 회사 기존 장부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한 게 있어서 그걸 찢어버리고 다시 다 기재를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재물손괴죄가 안 된다는 게 판례죠. 특별한 사유 없는 한 그 찢어버린 게 대해서 손괴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 이건 자기가 옮겨 적다가 잘못 옮겨 적어서 그냥 찢어버리고 나머지는 다 옮겨 적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래가지고 재물손괴죄는 안 된다는 거죠. 잘못 옮겨 적었으면 잘못 옮겨 적은 걸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찢은 걸 가지고 재물손괴죄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갑은 권한 없이 회사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에 접촉한 다음에 A 회사의 예금 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 계좌로 합계 이렇게 이체를 했다. 이거 아까 손자 할아버지 계좌 주셨건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건 똑같잖아요. 이거 계좌 이체한 거예요. 근무상사겠지, 근무상사겠지.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자신의 해당 계좌에 연결된 자신 현금과 돈 찾는 거예요. 이거 아까 제가 절도 사기죄 구속과 해당 안 된다 그랬죠. 이거 자기 통장에서 자기가 예금조 찾는 거니까. 자, 그럼 보세요. 1번 갑의 행위는 근무상사기죄 구성한다. 맞고. 그 다음에 자, 갑의 행위는 현금카드 사용권에 있는 돈 찾는 걸 말하는 거야. 찾는 거야. 자기가 예금주를 찾는 거니까 이거는 현금지 관리자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다. 절도죄나서 구속권 되지 않죠. 맞죠? 3번에 뭐 작물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제가 작물성 인정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작물성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재물을 객체화한 재산범죄 구속권 형성 인정이 돼야 돼요. 재물을 객체화한 재산범죄 구속요건에 해당이 돼야 그 재산범죄로 영특한 재물이 작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 재물을 객체화한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을 객체화한 범죄가 없기 때문에 작물로서 뭐 그대로 거짓말이죠. 자,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이잖아요. 이거 어디 나왔던 문장이냐 하면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A가 무슨 현금을 갖고 있다고 쳐요. 이 사람 자기압수표 갖고 있다고 칩시다. 갑이 이걸 훔쳤단 말이에요. 절도를 했단 말이에요. 절도. 그러면 절도죄가 재물을 객체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도죄가 재물을 객체화한 거니까 요 절도한 현금의 자기압수표가 뭐가 됩니까? 이게 작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작물이 되죠. 요 작물을 은행에 예금하는 거예요. 은행에 예금했다가 찾았을 때 찾는 행위가 찾았을 때 찾은 돈을 작물에서 인정할 수 있느냐? 인정되죠? 이때 인정하면서 나왔던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근데 이 문장은 지금 여기서 쓸 수 있는 문장이고 지금 컴퓨터 상습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관련 이런 사례가 나왔다면 이게 장물성 인정되느냐 관련해서 요 문장을 쓰면 맞죠. 근데 지금 이 사례잖아요. 사례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틀린 질문이 됩니다. 어쨌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작물범이 되려면 항상 작물범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요. 작물 판단할 때는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세 가지를. 자, 첫째, 작물성 인정되느냐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작물성 인정되느냐. 둘째, 작물주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냐. 작물주 주체가 본범의 정범은 작물 주체가 안 되잖아요. 자, 주체 생각하셔야 되고 세 번째가 자,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걸 이제 세 가지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작물성이 도출되느냐는 거예요. 작물성이 도출되려면 재물을 객체한 재산범죄 구속관성 인정이 돼야 돼요. 이거 없죠 지금. 재물을 객체한 범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물성이 도출 안 되는 거고 이것도 뭐 작물주체 성립한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일단 작물성이 인정되려면 기본적으로 재물을 객체한 재산범죄 구속관성 인정된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노력한 만큼 꼭 좋은 결과로 연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